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4년형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간 트림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의 전체 리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주행시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며칠 내로 채널에 시승 영상도 몇 개 올라올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연비 테스트 영상도 진행할 예정이니 차량의 실제 연비가 어떤지 그리고 도로에서의 다양한 테스트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위스나 스위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취리 근처 슐리렌에 있는 이밀 프라이를 확인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차를 시승해보고 싶거나 직접 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형 토요타 프리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타일 버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스타일이 중간 트림에 해당합니다. 즉, 이 트림에는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차량에도 글라스 루프가 있지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태양광 패널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배터리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적어도 여기 스위스에서는 다른 나라에선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44 900프랑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46 880프랑까지 올라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의 최종 가격은 47 430프랑입니다. 차량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차량에 추가로 포함된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990프랑이고 메탈릭 컬러도 990프랑입니다. 그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스타일 버전에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즉 10년 또는 185 0km의 보증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토요타 차량에서 이렇게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모든 안전 기능, 후방 카메라, 그리고 키리스 엔트리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프리우스 관련 시리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내용은 곧 이어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기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무게는 680kg입니다. 예상 연비는 0.7L에 12.6kWh입니다. 배출량은 60g입니다. 지금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낮은 배출량인 것 같아요. 16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차량은 A등급 효율 등급에 속합니다. 전기차와 같은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제 차량에 대한 더 깊은 기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러그인 버전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 그리고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으며 두 동력권이 모두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완전 전기 모드 또는 혼합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0단 자동 변속기인 ECV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특별한 변속기입니다. 차량의 출력은 223마력 188Nm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 모드로만 최대 87km VLDP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아마 70km 정도일 것 같지만 전기 모드로만 70km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만약 매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차를 충전할 필요도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드에서만의 예상 소비 전력은 약 13.4kWh입니다. 차량에 여전히 가솔린 엔진과 그 무거운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상 연비는 3.8L로 이는 다른 영상인 시승 영상에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생각이고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배터리 용량은 13.6kWh입니다. 리튬 배터리이며 뒷좌석 아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하나가 탑재되어 있으며 전면에 163마력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전륜 구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모두가 전륜을 구동합니다. 가솔린 엔진의 출력은 151마력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0리터입니다. 지상고는 15cm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차량이 정말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공기역학과 항력 효율을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체가 약간 더 커졌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공기역학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력 계수는 0.27로 저는 좀 더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전 반경은 10.8m입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 그리고 안티 롤바가 적용되어 있고 뒤쪽에는 더블 위시본과 횡방향 안정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 뒤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에는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승을 했을 때 느낀 점은 서스펜션이 정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먼저 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키인데 꽤 멋집니다. 키 뒷면을 보면 여기 프리우스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토요타가 다른 모델에도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키입니다.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어서 손잡이에 손가락만 대면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손가락을 대면 차량을 잠글 수 있고 손잡이에 손을 대면 차량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또한 전동식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차량을 잠그면 미러가 접히고 키로 잠금 해제하면 미러가 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또 다른 버튼은 트렁크를 위한 것으로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초 동안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닫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동안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제 키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켜고 외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이 버전과 이전 버전을 비교해 달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라인, 디자인, 휠차에 더해진 모든 선들, 심지어 라이트까지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제야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차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이 차를 거리에서 운전하게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맨이든 가족을 위한 사람이든 이 차를 운전하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는 엄청난 마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죠. 이제 앞쪽을 한번 보세요. 이 각도에서 보면 이 차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공격적이고 스포티해 보이고 전면부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또한 지상고는 15cm로 보통 다른 차들보다 1.5cm 정도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치 라켓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고 A필러를 보면 거의 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정말 라켓 같고 놀라울 따름이. 그리고 왜 공기저항계수가 0.27밖에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 말은 정말 공기역학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차량의 뒷부분이 만약 더 둥글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훨씬 더 멋져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이 선들과 형태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둥그러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시아 차들 그리고 일본 차들도 각이 많고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모델은 더 둥글고 더 공기역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차예요. 제가 키가 173cm인데 이 차가 얼마나 낮게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15.5cm예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붕에는 글라스 루프가 있지만 옵션으로 솔라 패널도 선택할 수 있어요. 솔라 패널이 있으면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좋거나 약간 흐린 날에는 매일 몇 킬로미터 정도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지만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는 검은색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멋진 샥테일 안테나가 있습니다. 10년 보증 잊지 마세요. 토요타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틴팅된 창문과 뒤쪽에는 멋진 슬라이딩 루프가 있고 이 창문은 여기서부터 이 작은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데 스포일러에는 브레이크 등이 통합되어 있어요. 물론 LED이고 그곳에 토요타 로고도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방식이 정말 멋져요. 크기는 좀 더 작지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여기 아래에는 트렁크를 여는 손잡이가 있고 카메라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미러용이고 이따가 내부에서 보여드릴 거고 하나는 후진용 일반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프리우스 로고가 있고 옆쪽 위에는 멋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라이트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유광 블랙 플라스틱 안에 정말 흥미롭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은 지금은 햇빛이 정말 강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ED 라이트, 완전 LED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라이트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전체에 퍼져 있지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섞여서 옆쪽이 더 잘 보여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뒤에서 보면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범퍼 한가운데에 안개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등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라이트 반사판도 같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래쪽 번호판에도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명 기술 면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뒤쪽에는 주차 센서가 4개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센서가 있고 뒤에는 주차 센서가 4개만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둥근 형태가 제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배기 파이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 아래를 보면 차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충전 포트가 있고 여기서 AC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운전석 쪽에는 바로 여기 40리터 탱크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버튼으로 열어야 해요. 창문 디자인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 손잡이도 전자식이에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차를 잠금 해제하고 싶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도어의 품질도 토요타답게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소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는 토요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손잡이가 있습니다. 앞문 소리는 뒷문만큼 좋지는 않지만 10년은 거뜬히 버틸 거예요. 10년 보증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다시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또한 미러 디자인도 예쁩니다. 여기에는 보통 또 다른 카메라가 있지만 360도 카메라는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상위 버전에서는 360도 카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앞유리가 거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필러가 정말 대단해요. 요즘 시장에 나온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A필러인 것 같아요. 여기 중앙에는 빗물과 빛을 감지하는 카메라 센서가 있고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 기능들도 이 카메라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도 꽤 큽니다. 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보면 전면부가 정말 멋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슈퍼 스포츠카처럼 비싸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LED 라이트도 정말 멋져요. 방향지시등은 주간주행등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 같은 부분 아래를 보면 위에서는 방향지시등이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풀 LED 라이트, 매트릭스 LED 라이트, 하이빔, 로우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라이트 안쪽에 프리우스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꽤 멋집니다. 여기 중앙 토요타 로고 아래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이 통합된 레이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릴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도 있고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과 패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클래퍼들은 차량이 냉각이 필요할 때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 이 클래퍼들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저는 범퍼의 매트 그레이 컬러가 통합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쪽에 주차 센서가 4개 정도 더 있고 옆으로 가보면 여전히 그 보호장치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장치를 추가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도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체가 아주 쉬운 플라스틱 부품들도 있습니다. 극혀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차를 다시 도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녹이 많이 생기는 이 부분도 보호해 줍니다. 요즘 제조사들이 이런 점을 신경 쓰는 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래쪽 디자인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 디자인을 토요타 86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하지만 보시면 하단 스커트에서 시작해서 도어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평평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하나의 요소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도 겉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일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긁히더라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라스틱 보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저는 자동차에서 독창성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차에 뭔가 독특한 점이 있으면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타이어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19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는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고 휠 디자인도 멋집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디자인이 정말 좋아 보여요. 19인치가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18인치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각도에서 보면 타이어가 차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실내도 한번 볼 건데 실내도 꽤 멋져 보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작은 브레킷이 있고 그걸 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진인데 2리터 가솔린 엔진이고 직렬 4기통에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필터 퓨즈 박스, 그리고 여기에는 냉각수 와이퍼액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한 건 없고 인상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유일한 점은 다른 차들에서 볼 수 없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라는 문구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좋네요. 어쨌든 자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참고로 트렁크 보호 커버는 제가 빼놨습니다. 이 보호 커버는 정말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넓은 입구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해치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닫고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수동으로 닫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지만 입구가 네모나고 크다는 게 정말 좋아요. 여기에는 큰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약 4cm 깊이의 플라스틱이 있고 왼쪽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뒤에는 배터리와 LED 조명이 있지만 12V 포트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12V 포트가 없어요. 이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버전에 따라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모서리마다 알루미늄 고리가 있어서 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이제 여기 바닥 아래를 잘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들만 넣을 수 있고 큰 물건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해요. 하지만 바닥 아래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좌석을 접으려면 40, 60 비율로 접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긴 물건을 싣기 위해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전체를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 있고 좋은 점은 접은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접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입구가 넓어서 긴 물건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에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유리 지붕도 볼 수 있는데 이건 1형 유로 옵션입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만약 솔라 루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솔라 루프를 선택할 거예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사용하지 않고 밖에 주차해둘 때 추가로 몇 킬로미터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공간입니다. 이제 옆으로 가서 문을 열고 옆에서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입구가 정말 넓어요. 이 입구가 마음에 들어요. 문에 창문을 달아줘서 차에 큰 입구가 생긴 점도 좋네요. 여기로 오면 이 각도에서도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가 꽤 넓은 편이에요. 차 안에는 바닥이 평평하고 품질도 꽤 좋고 네, 정말 멋지고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뒷좌석 뒤에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변속기 터널이 꽤 작고 뒤쪽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문제없이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네, 꽤 괜찮아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이렇게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항상 좌석 뒤로 당기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괜찮아요.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다시 제자리에 놓아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트렁크보 커버가 저기 있는데 보시다시피 크기를 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펼칠 수도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작게 해놨지만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닥 아래에 문제없이 넣을 수 있고 정말 작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케이블도 기본으로 제공돼서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트렁크 보호 커버도 바로 여기 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닫아볼게요. 이제 문 쪽으로 가보죠. 여기 문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고 여기 작은 창문도 하나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싶으면 완전히 아래까지 내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중 유리는 아니지만 시승할 때 방음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어요. 소재의 품질 면에서는 뒷좌석 윗부분이 플라스틱이지만 마감이 좋아서 괜찮은 플라스틱이에요. 손잡이도 있고 버튼도 여기 있고 이 부분은 가죽의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작은 수납 공간과 스피커가 있어요. 입구는 아까 보셨듯이 꽤 넓고 이 스타일 버전은 부드러운 소재의 시트가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가 부드럽고 가죽 같은 소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이런 게 훨씬 나은데 적어도 여름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이 부드러운 소재의 품질이 정말 좋다고 느끼고 시트도 꽤 멋져 보여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팔걸이가 있고 역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으며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아이용 아이소픽스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어린이용 카시트를 2개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품질이 좋네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해서 가운데 사람도 문제없이 앉을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뒤쪽도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USB-C 포트가 2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쪽에는 LED 조명도 2개 있습니다. 지붕의 품질은 1에서 10까지 점수를 준다면 한 7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제 운전 자세입니다. 전에 조정해둔 것 같고 이게 제 운전 자세예요. 여기 이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석은 훨씬 더 뒤로 가 있는데 전에 거기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키가 173cm인데 무릎 공간이 이 정도로 충분히 넉넉합니다.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약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위치하게 되는데 전기차에서처럼요. 배터리가 이 뒷좌석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손가락 4개 정도의 공간이 있고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위치하게 됩니다. 머리 공간도 약 3개 반 정도의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처럼 키가 173, 74cm 정도라면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키가 많이 크신 분이라면 미리 한번 직접 앉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깥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연장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편안함이 좋습니다.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유리 지붕도 정말 멋지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동식이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즉,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으로 닫고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무릎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머리 위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공간이 약간 줄긴 했지만 두 손가락 정도 남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이 부분이 더 앞으로 나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상태가 제 운전 자세와 비슷하지만 좌석을 조금 더 앞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을 약간 뻗으면 완전히 쭉 펴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아래쪽은 편안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바디 쪽은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짧거나 중간 정도의 거리라면은 이렇게 약간 뒤로 기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거리 여행에는 잘 모르겠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키가 아주 크거나 체격이 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여기 뒤에서 본 모습인데 대시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멋지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왔어요. 스티어링 휠은 BZ4X와 거의 같은 디자인입니다. 꽤 멋져 보이네요. 그리고 콕핏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대형 멀티미디어 시스템 12.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이 마음에 드는 점은 여전히 물리 버튼이 많이 남아있어서 모든 것을 조작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 차량의 앞쪽을 자세히 보면 A필러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어서 창문을 어쩔 수 없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만 했어요. 하나는 크고 긴 창문이 있고 그 앞쪽에는 또 하나의 작은 고정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에 더 이상 플라스틱이 없어요. 여기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약간 고무 느낌의 소프트 소재예요. 아래쪽에는 가죽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문 버튼, 전동 조절식 미러 버튼, 그리고 미러를 접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과 창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도어 포켓에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차량의 입구인데 꽤 크고 괜찮습니다. 아래쪽에는 일반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우스 로고가 있는 카펫이 있습니다. 이 버전의 페달은 일반 페달이고 알루미늄 페달은 아닙니다. 전동 조절식 시트라서 여기서 시트의 모든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패브릭 소재이지만 운전석은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절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동식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트가 매우 멋져 보입니다. 정말 멋지고 매우 편안합니다. 제가 앉아서 운전해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측면 지지대도 있습니다. 측면 지지대요. 정말 품질이 좋아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트렁크와 연료 탱크를 여는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라이트, 앞유리, 성해 제거,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겨울에 앞유리, 성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저 아래쪽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멋지게 디자인된 송풍구와 함께 정말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송풍구를 만져보면 촉감이 좋습니다. 네, 꽤 괜찮은 품질이에요. 위쪽에는 플라스틱이 있고 저쪽에도 약간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오늘은 밖에 햇살이 좋은 날입니다. 밖을 볼 수 있는데 이 창문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A필러 쪽은 여기가 아주 평평하네요.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신경 쓰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즉, 운전하면서 미러에서도 이 각도에서도 시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SUV처럼 시야가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유리도 정말 좋습니다. 미러를 통해서도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뒷좌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가죽 느낌의 암레스트가 있는데 품질이 꽤 좋습니다. 옆쪽에는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어요.
이걸 열면 넉넉한 수납 공간과 USB-C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해요. USB-C 포트가 많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EV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버튼을 몇 초간 누르면 차량이 실제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하며 전기 모드로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오토 EV 또는 하이브리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양한 주행 모드,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트랙션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로 들어가면 몇 가지 주행 모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면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직접 설정해야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시트가 제 운전 자세에 맞춰져 있지 않았네요. 이제 보니까 더 조절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게 제 운전 자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보면 아마 공간이 더 넓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제 운전 자세로 맞추면 뒷좌석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뒤로 가보죠. 제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영상에 나오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자, 뒷좌석으로 가봅시다. 네, 1분 정도 더 걸렸지만 적어도 뒷좌석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실 수 있겠네요. 세상에, 아까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이 공간 좀 보세요. 이게 뭐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제가 앞좌석에 앉았을 때 실제 뒷좌석 공간입니다. 아까는 제가 촬영하려고 좌석을 너무 뒤로 밀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운전 자세에 맞춰 놓으니까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키가 정말 큰 사람이라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넓습니다. 네, 다리 공간만 봐도 정말 넉넉하게 남아요. 유일한 점은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빼면 다리 공간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 스토크레버 부분에 있었죠, 여러분? 여기가 다양한 위치로 바꿀 수 있는 스토크입니다. 이건 주차피 버튼이에요. 후진하려면 왼쪽으로 밀고 앞으로 올리면 지금 바로 후진 모드가 됩니다.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버전이나 옵션으로 360도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뷰도 변경할 수 있으며 후방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로 가고 싶으면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B 모드가 있습니다. B 모드는 후진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재생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터리로 더 많은 에너지가 다시 충전됩니다.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보면 여기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저기 공간이 보이시죠? 그리고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상단에 무선 충전 기능이 없지만 아래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빼면 보시다시피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더 깊어요. 일종의 숨겨진 공간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숨겨져 있어요. 저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아챘어요. 이 버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오, 정말 흥미롭네요. 여기 USB 포트 2개와 USB-C 포트가 있습니다. 12V 포트도 앞쪽에 있어요.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 글러브 박스도 있는데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동정지 엔진 버튼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멋지게 대시보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바꿀 수 있고 트림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 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전체에 저기까지 모두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좋네요.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끔 스티어링 휠이 시야를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도 위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결국 이 위에서 아주 시야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시야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낮게 위치해서 푸조를 운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훨씬 더 좋네요. 많은 분들이 이 위치를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낮게 손을 아래쪽에 두면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좋습니다. 물론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기능을 위해 여전히 이런 물리 버튼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계기판에서 다양한 정보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토파일럿,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모든 안전 기능에 대한 다양한 설정과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품질도 좋습니다. BZ 사이클스와 거의 동일한 느낌이에요. 품질이 정말 좋아요. 모든 부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얼굴과 눈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피로도 감지, 안전 기능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저 센서들입니다. 좋아요. 앞쪽 조종석 쪽으로 완전히 가보면 실제로 조종석이 더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디지털 콕핏이 있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측면 시야, 주변 시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창문과 앞쪽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위치도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약간만 시선을 돌려도 여전히 주변 시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방식이 정말 훌륭합니다.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콕핏은 메르세데스처럼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고 꽤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햇빛이 꽤 강할 때도 정보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계기판 설정, 예를 들어 언어, 단위, 계기판 유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V,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EV 주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V 에너지 잔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주행 기록, 주행 요약, 팝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차량 설정이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충전 설정, 운전자 브레이크 제한 기능의 온오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센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안전 기능들이 나옵니다. 회생제동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3가지 정도의 회생제동 단계를 이곳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감속 메모리 기능도 있고 센서, 트렁크, 오일 온도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면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기술,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 모든 중요한 센서와 안전 기능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앞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은 공조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공조 시스템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주 현대적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아주 독특하고 토요타 차량에서는 꽤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물리 버튼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조절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나 운전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멋집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송풍구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12.5인치 디스플레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화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운전자 시야에서도 시인성이 좋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빨라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사용하기도 매우 간단합니다. 목적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주유소나 주차장에 가고 싶으면 그냥 누르고 경로를 설정한 다음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로 안내가 바로 시작돼요. 지금 바로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900m 앞에서 약간 좌회전하세요. 바로 그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정말 빠르게 작동해요. 로딩도 빠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내비게이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900m 앞에서 약간 좌회전하세요. 이제 더 멀리 가려면 여기 멀티미디어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라디오 방송국, 수동 튜닝, 그리고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면 전화,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아이폰에 무선 연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조 정보도 볼 수 있고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면 디아이서가 있는데 이건 아퓨리 성의 제거 기능이고, 그리고 이 버튼 노엘엑스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주행 정보가 모두 나오고 연비와 차량의 에너지 흐름 등 소비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 중에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 있고, 만약 솔라 패널 옵션이 있다면 여기 솔라 패널이 표시되며 솔라 패널에서 발생한 에너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오늘 얼마나 충전했는지,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는지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솔라 패널과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어제 그 차량 버전을 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충전 일정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차량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조명 기능도 있습니다. 문정보와 다양한 맞춤 설정, 커스텀 드라이브 모드, 충전, 그리고 여기에는 공조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뒤로 운전해 볼게요. 아마 이 사람이 여기 뭔가를 두고 가려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수 있고, 주차 센서도 볼 수 있는데 센서가 4개밖에 없지만 꽤 잘 작동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공조 시스템을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유틸리티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컨과 차량 제한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보면 지금은 아무 앱도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고 알림도 몇 가지 있습니다. 차량의 설정, 멀티미디어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개인정보, 블루투스 및 기기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기기를 무선으로 안드로이드와 카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접근성, 날짜와 시간, 키보드, 언어 및 단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디스플레이에 와이파이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와 사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운드 시스템 설정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들도 변경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음성이나 차량 맞춤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딜러 정보 및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900m 앞에서 약간 좌회전하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반응도 빠르고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나 BMW처럼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위에는 거울이 있고, 제가 시야도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줄이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차의 형태를 생각하면 더 나쁠 줄 알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히 모서리가 얇은 예쁜 거울만은 아닙니다. 이 거울은 특별한 거울인데 이걸 켜면 뒤쪽에 화면이 나타나고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카메라의 위치도 바꿀 수 있으며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확대와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훌륭하며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건 매우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거울과 LED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마이크도 있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지붕의 품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괜찮은 정도예요. 나쁘진 않고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위에는 조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명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귀엽고 멋져요.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은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독특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SOS 버튼과 도어 라이트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수동이라서 이렇게 직접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리뷰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다 다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위스에 계시거나 스위스 근처에 계시다면 이 차를 보고 싶으시면 슐리렌과 취리히를 확인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차의 시승 영상과 다른 정보가 담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시승 영상과 연비 영상이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로운 2024년형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제 평점을 말씀드리자면 1점에서 10점까지 중에 9점. 가격이 얼마였죠? 47,000입니다. 9.9점 정도라고 해야겠네요. 이 차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비가 정말 기대되지만 9.9점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훨씬 더 멋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요즘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브랜드가 저희 채널 전체 설명란 영상 마지막 그리고 영상 내에 노출되길 원하신다면 sday-at@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